가제가 노래하는 곳. 델리아 오원스의 책입니다. 음, 어떤 재미와 감동, 요 두 요소를 다 잡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추천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생태학자이자 동물학자인 저자가 70 가까운 나이에 2018년 처음 출간한 소설로 2019년 6월에 나온 책입니다. 고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외로움을 다룬 문장의 묘사가 장난이 아닌 소설입니다. 해변을 비롯한 자연을 닮은 문장들이 물고기나 갈매기처럼 펄떡거립니다. 한 번에 쭉 읽기 아까울 만큼의 묘사가 섬세한 감정의 끝을 보여줍니다.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 원초적 충동이나 인간 본능이 발휘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자연의 고갱이를 담을 수도 있고 인간의 상상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우월한 자연법을 배운 주인공 카야의 성장이 눈부시지만 그만큼 아픔과 고통을 선사합니다. 남원 보기 정말 아까운 소설이 간혹 나타나는데 바로 이 소설입니다. 숨막히게 펼쳐지던 추리가 안도의 한숨을 자아내게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완벽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그 끝은 허물을 넘어 다시 한번 인간 본능을 자극합니다. 도덕적인 메시지가 무색해집니다. 가슴을 쓸면서 삶이란 무엇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허구의 강력한 힘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네요. 스토리에 매몰되지 않고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하게 합니다. 소설의 자극이란 이런 것이겠죠. 대부분의 수컷은 암컷을 전전하며 거짓으로 유혹한다. 모든 걸 혼자 해낸 카야. 혼자 사는 법을 자연으로부터 야생에서 배웁니다. 테이트의 헌신이 그 위에 자리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데 카야는 그렇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카야는 자연에서 배운 법으로 인간의 법에 대처합니다. 그녀를 변호한 톰 밀턴의 눈부신 활약이 뒷받침되었죠. 마침내 카야는 인간 세상을 이겼습니다. 1969년 10월 30일 아침 체이스 앤드루스의 시체가 소방망루 아래에서 두 소년에게 발견됩니다. 에드 잭슨 보안관과 조 퍼듀 부보안관은 범인을 잡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려 하지만 지문이나 발자국 등 단서가 될 만한 걸 찾지 못합니다. 체이스는 웨스턴 오토를 운영하는 샘과 패티 러브 부부의 외아들입니다. 체이스는 유명한 바람둥이로 펄과 결혼한 후에도 여성 편력이 심했죠. 체이스의 어머니 패티 러브는 아들의 시체에서 항상 차고 다니던 조개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보안관에게 말합니다. 어부 밀 헬런은 그날 새벽 카야가 소방망루로 가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점핑 등은 카야가 그날 버스를 타고 그린빌에 갔다고 말하면서 카야의 알리바이를 대지만 보안관은 카야가 살인자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카야를 만나려 여러 번 그녀의 집을 방문하지만 보안관과 부보안관은 갈 때마다 카야를 만나지 못하며 시간만 보냅니다. 체이스 재킷에서 나온 붉은 섬유가 카야의 집에 있는 붉은 양털 모자의 것과 동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카야를 잡아들이는 데 성공한 보안관은 그녀를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합니다. 1952년 8월 다섯 남매 중 막내인 6살의 카야는 눈가에 피멍이 든 채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가는 어머니를 목격합니다. 몇 주에 걸쳐 큰오빠와 언니 둘이 집을 나가고 이제는 아빠와 13살 오빠 조디만 남는데 조디 역시 떠납니다. 모든 원인은 아빠의 폭력 때문이죠.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왼쪽 허벅다리에 부상을 입고 상해 군인 연금을 받는데 이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이제 7살이 된 카야는 폭력적인 아빠와 단둘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나마 초등학교 2학년에 배정된 카야는 하루만 등교하고 이후에는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유일한 이동수단인 보트를 타고 나갔다가 길을 잃은 카야는 아버지가 스키퍼인 테이트 워커라는 소년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유소의 늙은 흑인 주인인 점핑과 그의 아내 메이블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카야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살이 된 카야 곁을 지키던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버린 상황. 카야는 홍합을 따 점핑에게 팔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점핑과 메이블의 친절과 배려는 카야가 생활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4살 카야는 18살 된 테이트로부터 글을 배웁니다. 버클리 코브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는 카야를 진심으로 대합니다. 테이트로부터 글을 배우는 카야는 이제 시를 쓸 정도가 되었고 테이트는 계속 새로운 책으로 수업을 이어갑니다. 카야는 테이트와 첫 키스를 하지만 테이트는 카야의 몸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으며 그녀를 지켜주려 하다가 대학 진학을 위해 마을을 떠납니다. 몸을 섞진 않았지만 테이트를 향한 불같은 열정을 지녔던 카야는 그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에 빠집니다. 1965년 19살이 된 카야가 체이스 앤드루스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이후 카야는 체이스에게 깊은 호기심을 갖다 만나게 됩니다. 잘생긴 탓에 마을 최고 인기남인 체이스, 그의 성급한 섹스 시도에 수치심과 분노를 느낀 카야는 체이스가 데려간 소방망루에서 사과를 받습니다. 날이 갈수록 둘은 서로에게 끌리고 희망이 커진 카야는 그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조개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이후 체이스는 그 목걸이를 항상 걸고 다닙니다. 카야를 못 잊은 테이트는 카야를 만나러 갔다가 체이스와 함께 있는 카야를 목격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마을에는 체이스와 카야가 사귄다는 소문이 퍼졌죠. 1966년 카야는 모텔에서 체이스의 몸을 처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지만 카야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죠. 체이스를 배우자로 생각한 카야는 그에게 그의 가족들과의 만남을 요구하지만 체이스는 번번이 둘러대며 만남을 피합니다. 갑자기 카야 앞에 나타난 테이트에게 분노하는 그녀. 테이트는 체이스의 복잡한 여자관계를 알려주지만 카야는 무시합니다. 테이트는 카야의 수집품과 그녀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서 습지의 자연사 박물관이나 다름없다며 놀랍니다. 대학원에서 동물학을 전공하는 테이트는 카야에게 출판사에 출간을 의뢰해보겠다고 말하죠. 그녀를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테이트는 카야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여전함을 느낍니다. 지역신문의 체이스와 스톤의 약혼 발표 기사를 본 카야는 절규와 커다란 분노를 토해냅니다. 테이트에 이어 체이스까지. 정말 못 믿을 세상입니다. 오직 자연만이 카야 곁을 지킬 뿐이죠. 1968년 테이트의 노력으로 카야 이름으로 된 동부연안의 바다 쪽에 가제본을 받아듭니다. 책과 더불어 동봉된 선인세가 무려 $5,000입니다. 카야는 그 돈으로 집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집기들을 사들입니다. 더 다행인 것은 카야의 집이 있는 38만 평에 달하는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이죠. 체납된 $800를 내니 이제는 완전한 카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1968년 조디 오빠가 군복 차림으로 카야를 찾아옵니다. 베트남에 2번 파병되었고 조지아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으며 몇 달 후에 전역하는 조디. 카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만 카야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백혈병을 앓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어머니가 생전에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는 아버지가 무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자기가 키우겠다 했다고. 결혼 이후에 체이스가 강제로 카야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가까스로 빠져나간 카야. 폭력을 휘두른 체이스 때문에 얼굴이 엉망이 됩니다. 마을에서는 자기 말이라면 점핑 부부 이외에는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카야는 체이스의 폭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무려 변론을 자처한 카야의 살인사건 변호인인 70살의 톰 밀턴은 매우 유능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살인사건 판사는 해럴드 심스 판사이고 검사는 에릭 체스테인이며 12명, 여자 7명, 남자 5명의 배심원으로 재판은 진행됩니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카야의 유일한 친구는 감옥을 드나드는 고양이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테이트가 여러 번 면회를 신청했지만 카야는 모두 거절하다가 결국 받아들입니다. 형기를 줄이려고 과실치사를 권하는 변호사이지만 카야는 유죄 인정 자체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10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일 오후 1시 16분까지 카야는 버스를 타고 편집자를 만나러 그린빌로 간 것이 카야의 알리바이입니다. 증인으로는 보안관과 버스기사는 물론 그린빌의 모텔 주인과 편집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법정에 섭니다. 대개는 카야에게 불리한 증언이지만
톰의 변론으로 인해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함이 드러납니다. 모텔에 묵고 있다가 몰래 빠져나와 변장을 한 채 버스를 타고 현장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재빨리 모텔로 복귀했다는 시나리오가 검사 측의 설명이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완벽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이 가능성만 인정될 뿐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배심원들의 판결만 남았습니다. 톰 변호사는 만일 유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2심을 준비하겠다고 카야에게 말합니다. 무죄입니다.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배심원들은 그녀의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조디와 집으로 간 카야는 살인죄를 벗었죠. 테이트는 카야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오랫동안 테이트를 마음에 둔 카야는 받아들입니다. 둘은 카야의 집에서 같이 삽니다. 조디와 그의 아내 리비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카야에게 큰 도움을 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 점핑이 세상을 뜹니다. 이제 카야는 화려한 수상 경력의 생물학자 캐서린 데니얼 클라크로 불립니다. 이후 7권의 저서가 더 출간되어 평단의 찬사가 이어집니다. 테이트는 연구소 일을 지속합니다. 2009년 66살 카야의 심장이 멎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참나무 아래에 카야가 묻힙니다. 테이트는 카야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마분지 상자에서 다량의 시를 발견합니다. 그동안 지역신문에도 발표된 어멘다 해밀턴이라는 이름으로 된 시가 모두 카야의 시임을 알게 되는 테이트. 어멘다 해밀턴이 카야였습니다. 많은 시 속에서 의미심장한 시 한 편을 발견한 테이트는 그 시를 읽으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반딧불로 유혹에 성공한 카야, 그리고 상자에 고이 담긴 체이스의 조개 목걸이. 시들은 태워지고 조개 목걸이는 모래에 묻힌 후 바다가 쓸고 갑니다. 이제 카야의 비밀 역시 사라지는 셈입니다. 자연을 너무 잘 알았던 카야는 이안유를 이용해 빠른 시간 안에 소방망루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버스기사나 모텔 직원의 눈을 속인 변장 등 치밀한 계획은 카야가 자연에서 배운 것이죠. 거짓으로 암컷을 유인하는 수컷의 행위를. 저자의 다른 책이 있는지 검색해봅니다. 단독으로 번역된 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델리아 오원스. 70살이 다 된 나이에 이처럼 훌륭한 작품을 썼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카야처럼 자연에서 배운 덕분에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역시 자연만큼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존재는 없을 것인가요? 아직도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여운을 즐기며 가재가 노래하는 곳, 델리아 오원스 책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과 추리 소설 같은 그런 긴박감도 있었고요. 정말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70살이 다 돼서 쓴 델리아 오원스의 가재가 노래하는 곳. 이 겨울에 좀 허전하신 분, 또 뭐 계절에 상관없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과 어떤 짜릿한 전율, 반전 이런 것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델리아 오원스의 가재가 노래하는 것.